대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황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노랑, 바타, 배, 라임입니다. 네, 오늘은 4명이서 함께 하고 있고요. 비가, 소나기가 내리치는 7월의 중순인데 다들 이 더위와 습기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지. 박터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 네. 저번 녹음에 막 죽어가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고 바다를 보고 와서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에 항상 바다를 보면 주로 낮에 보러 가거나 밤에는 소리만 들었던 것 같은데 밤에 달빛이 그렇게 밝더라고요. 바다에 이렇게 비치는 달빛이 너무 밝아서 새삼 놀라워하다가 왔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수욕도 했나요? 했어요. 했는데 바짝 타가지고 이쁘게 타면 좋을 텐데 되게 애매하게 갔다 온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을 만큼만 딱 탔어요. 좋더라고요. 미역도 많이 보고 돌도 밟고 거북손도 많이 보고요. 거북선이요? 거북손. 거북손. 거북손은 조개 같은 거? 아, 네. 네네.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여름에 바다 보는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빨리 바다에 가고 싶네요. 그럼 라임 씨는? 저는 최근에 신영철 씨의 책에 빠져가지고 몇 권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요새 저녁이 굉장히 행복한 중입니다. 신간이 나왔나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 읽기 시작해가지고 뭐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든지 그거를 읽고 나서 지금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일까? 그리고 글을 읽을 때마다 뇌세포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되게 간지럽고 네, 하여튼 정말 신기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페이지마다 그 문장을 하나하나를 다 담아내느라고 쉽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책이 오랜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파스칼 키냐르의 은밀한 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의 마음에 드는 구절을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거의 모든 장에 그 포스트잇을 붙여가다시피 의미가 하면서 없어지네요. 네, 읽었었는데 지금 거의 신영철 씨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 그렇다시피 해서 그렇게 읽고 있어요. 되게 문장이 절절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라서 공감이 좀 되네요. 네. 배 씨는? 저는 최근에 제가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유로운,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몸이 됐는데. 왜요? 공부할 공부가 있어서 근데 그게 또 임박해져서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게 됐어요. 근데 딱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만둘 거란 생각에. 실제로 제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못 일어나겠고 그렇게 막 온몸으로 일하기 싫음을 느꼈었는데 근데 딱 뭔가 인수인계하는 끝나는 그날 너무 가볍고 너무 신나고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산뜻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알바가 끝나고 난 뒤에야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막 요즘 들어서 되게 잠을 잘 때 기절하듯이 자고 또 아침에는 또 너무 벌떡 일어나고
근데 그게 좀 여러 날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대로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구름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정말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름을 근데 집에서 볼 때 선글라스를 쓰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해본 적 없어요. 없으시다 하면 해보시는 게 좋은 게 계속 구름을 보다 보면 집에 있더라도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서 막 물 마시러 방 밖을 나가면 막 눈앞이 까맣고 햇볕을 많이 맞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집에서. 행복했어요. 너무 한가로운 풍경이다. 네. 상상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논문을 이제 한 1년 동안 써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친구들한테 예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제본을 드디어 해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 수정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뿌듯함이나 뭔가 시원함보다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제.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근데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라서 뭔가 다 됐다라는 느낌도 없고 근데 시간이 돼서 이날까지 제본이 나와야 되는데 이날까지 맡겨야 된다 그런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가 돼서 그냥 맡겨버린 약간 떠밀려버린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을 논문 쓰면서 뭔가 마무리는 좀 이렇게 됐지만 또 이게 끝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래서 뭔가 논문 쓰면서 되게 힘들고 불안하기도 했고 되게 뿌듯하고 즐겁기도 했고 또 되게 지루하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근황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뒷방 상영관 홍보를 하고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뒷방상영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뒷방상영관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매달 상영작 소개와 영화마다 같이 보고 싶은 사진들 올리고 있으니까 구경 와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팔로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영화에 대한 감상, 같이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것들 있으시다면 팟빵 앱과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가 있어요. 에스크드 통해서 익명으로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메일도 있어서 영어로 100_2_the_ 하고 네이버 메일이거든요. 조금 더 긴 사연 보내고 싶으시다면 메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뒷방상영관 이번에 이야기할 영화 189번째 영화인데요. 매기 질렐할 감독의 로스트 도터입니다. 이 영화 사실 제가 되게 좀 꽂혀있는 주제였어요. 제가 브로커를 보고 여성은 언제 엄마가 되기를 결심하는가? 선택하는가? 그 질문이 약간 브로커에서 다뤄지다 만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여성이 계속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뭔가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약간 로스트 도터가 그런 모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다고 생각했던 게 저 지난번에 버터 씨랑, 노랑 씨랑 저랑 같이 녹음했던 커먼도
뭔가 그런 양육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충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아이를 대할 때 마주하게 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로스트 도터에서는 전혀 다른 결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래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커먼도 좀 생각나고 그랬네요. 저는 여기 감독님이 이게 데뷔작이잖아요. 장편 네. 영화 감독 데뷔작이고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도 올리비아 콜먼 씨랑 다코타 존슨 씨랑 우리의 폴 메스칼 씨랑 제가 다 너무 너희의 네,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어서 신난다 하면서 딱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영화이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원작 소설가인 엘레나 페란테 씨의 이전 나폴리 4부작을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걸 바탕으로 한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드라마 시리즈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다 봤어요. 아직 나와야 될 게 더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마 영화를 볼 때 이게 원작 소설이 그분 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되게 반가워하면서 봤던 기억이네요. 저는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다코타 존슨, 매기 질레나, 올리비아 콜먼 3명의 사진을 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진이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분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기 질레랄 감독의 첫 작품인데 이 배우는 혹시 좋아하셨나요? 평소에? 배우로서 어땠나요? 저는 스트레인저 댄 픽션에 나오는 매기 질레나를 좋아해요. 그 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배트맨에도 나오죠. 모나리자 스마일에도 나오고. 뭔가 항상 눈에 침착함이 묻어있는 배우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안 하러 왔는데. 이 영화를 하는 매기 질레날이요? 왜 갑자기 감독을 하게 됐는지? 이게 첫 장편 데뷔작이긴 한데 아예 첫 작품은 아니에요. 그 남편인 피터 사스가르드? 그 분을 주연으로 한 홈메이드라는 작품을 한 적이 있고 장편으로서의 완성도를 가지는 작품은 로스트 도터가 처음인 겁니다. 그리고 엘레나 페란테 이분이 이 나폴리 4부작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러브콜이 엄청 많았나 봐요. 근데 특히 이 잃어버린 사랑? 그러니까 로스트 도터의 원작이 되는 이 책을 각색한 영화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성 감독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근데 매기 질레날 정확히 어떤 경위에서 홈메이드를 보고 결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기 질레날의 그런 연출 의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기 질레날 감독님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더 듀스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매기 질레날이 감독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독 배우로 출연을 했는데 그 감독을 연기하면서 뭔가 자기도 여태까지 배우로만 거의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나 뭔가 감독을 하고 싶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버터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엘레나 페란테의 원작을 읽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읽지 못했지만 진짜 여성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 얘기도 해볼까요?
저는 올리비아 콜만 배우를 사실 연기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 영국 TV 시리즈 중에 브로드처치요? 브로드처치 정도 봤는데 사실 거기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는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노력은 크게 없이 근데 본인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여서 약간은 원작과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가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하트스토퍼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엄마였구나. 네. 아, 거기서 그랬구나. 한 캐릭터의 엄마 역으로 나와요. 근데 그랬네.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심신이 안정되고 맞아. 뭔가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맞아. 그런 느낌이 그 배우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말할 때 올리비아 콜먼 씨를 딱 보고 너무 하트 뿅뿅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아카데미에서 너무, 여우주연상 받을 때 그 녹색 맞아요. 드레스를 네. 입고 막 하는 소감이군요. 네. 저도 거기서 오히려 더 이 사람, 이 배우의 작품을 더 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코타 존슨과 제시 버클리. 음. 제시 버클리 씨가 올리비아 콜먼 씨가 이 역에 캐스팅하자고 해서 된 거래요. 전 사실 이분이 그 왕좌의 게임의 그 존 스노우 그 배우와 결혼한 그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래요? 헷갈렸나 봐요. 존 스노우가 결혼했구나. 거기서 같이 야생 생활 하시던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을 말하는 거였어요 방금? 그 여자분이랑 결혼을 실제로 했거든요. 진짜? 응. 정말로? 그분이 제시 버클린 줄 알았어. 알았어. 에이 전혀 아니다. 이게 약간 사람들이 아니야. 케이티 페리랑 주희 디자는 헷갈려 할 때 전 되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그런 포인트인가 봐요. 찾아봤는데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서 되게 놀랐다는. 저는 이렇게 배우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냥 3명의 다른 캐릭터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리비아 콜먼의 어린 약간 젊은 시절을 제시 버클리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전혀 이질감이 없이 봤어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좀 있었는데 아 진짜?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도 너랑 씨랑 비슷하게 되게 다른 두 배우인데 같은 사람 같은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 보긴 봤는데 조금 성격상의 차이는 그래도 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니까 보이긴 하는데 한 사람이라는 게 믿길 정도로 연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코타 존슨 배우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작품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 Don't Worry Darling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9월에 찾아올 영화를 하다가 중도 하차했다고 해요. 이 작품이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감독을 졸라가지고 중도 하차하고 이 영화를 탑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다코타 존슨 그 기획사를 하거든요. 소속사? 아니 소속사 말고 기획을 해요. 다코타 존슨이 진짜요? 티타임인가 하는 자그마한 기획사를 차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품을 정확히 어느 규모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작사인 거예요? 아니면 프로듀싱? 저는 프로듀싱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 소속 관계자를 어쩌다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굉장히 본인이 하는 작품 말고도 다양한 그런 인격? 뭐라고 하죠? Human rights? 인권? 인권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작품에 더 애정을 느꼈던 게 아닐까. 니나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또 흑발로 나오잖아요. 여신 같았어요. 이건 여담인데 실제로 그 네 명의 여성이 그 프레스를 돌 때 뭐 다양한 영화제들을 다니고 또 공교롭게도 코비드가 좀 완화되는 시점이었어요. 유럽은. 미주나 유럽은 그랬던 터라 이제 네 명의 여성이 굉장히 프레스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다코타 존슨이 구찌 여신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구찌 의상을 굉장히 좋아하기로 유명하고 콜렉션을 실제로 많이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런 구찌만 입는 걸로 유명한데 그 네 명의 여성이 굉장히 캐릭터에 잘 어울리게 그렇게 약간 화보처럼 옮겨다녀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의상들이 쏠쏠해요. 봐야겠다. 네. 제시 버클리 씨가 아이리시예요. 네. 근데 폴 메스칼 씨도 아이리시거든요. 아이리시 참 좋아합니다. 제시 버클리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의 격려로 노래랑 음악을 배우면서 연기도 같이 하게 된 케이스인데 되게 이런저런 무대를 많이 썼어서인지 뭔가 영화 속에서 그분이 연기하시는 거를 볼 때 어떤 뭔가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유연함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구강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 어조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뭔가 되게 포크송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올리비아 콜만은 캐스팅이 처음부터 확정이 됐던 걸까요? 왜냐면 제가 원작을 읽었을 때는 이제 그 원작 작가가 이탈리안이기도 하고 그 레나 캐릭터도 이탈리안이고 나폴리가 고향인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영화에서는 영미권 사람으로 옮겨지니까 그리고 이제 올리비아 콜만이 영국계니까 네. 아마 제시 버클리도 아이리시로 캐스팅을 한 거겠죠? 좀 그런 차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제시 버클리 얘기를 잠깐 좀 더 하고 넘어가자면 제시 버클리 배우는 웃는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 미소에서 주는 따뜻함? 뭔가 입이 접히는 모양이 예쁘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그래서 영화 볼 때 제시 버클리랑 다코타 존슨의 그 웃는 모습을 되게 감상하면서 봤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매력적이. 입에 그 미소 지을 때 입의 모양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 그리고 올리비아 콜먼이 극 중에서 48세 레다 역할은 48세라고 이제 영화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도 올리비아 콜먼은 올해 48세? 48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카데미 역사상 세 번째로 그 올리비아 콜먼과 제시 버클리가 같은 역할로 수상 후보에 오른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주연상과 조연상. 조연상. 그렇지만 같은 역할인 거죠. 역할의 이름은 같은 거죠. 그렇구나. 그게 세 번째라네요.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다른 것들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 저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케이티 윈슬렛이 있었고 누구랑? 그 첫 번째가 타이타닉에서 그 케이티 윈슬렛 역할을 맡았던 아마 그분이겠죠? 나이 드신 할머니랑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케이티 윈슬렛이랑 다른 한 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케이티 윈슬렛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는 처음이라요. 세 번째는 네. 다른 분이 가져가셨군요. 이분도 재밌게 영국 분이시네요. 영국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영화에 피터 사스가드가 홀먼 하디 교수로 나오는데 이분은 매기 질레날의 첫 연출작 홈메이드의 주연이기도 했고 매기 질레날 배우와 실제로 부부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품을 찍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우리의 폴 메스칼 씨 얘기를 못했는데 너희라니까. 사실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직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필모그래피가 쌓인 게 아니어서. 근데 아일랜드 1996년생이시고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노멀 피플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냥 얘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노멀 피플 보세요. 웨이브에서 보실 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아일랜드가 네. 배경이네요. 네,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이게 영어 덜트? 정확히 어떤 분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원작 소설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원작 소설도 제 네. 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원작 좋아하면 영화가 됐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데 이 영화는 어댑션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팬들이. 네. 원작도 읽으셨어요? 아직 못 읽었어요. 보자마자 딱 샀는데 근데 이 감독님 노멀피플 감독님도 여성 감독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연출이 그 장면의 그 빛과 어떤 그 장면에서 그 아이들의 이 고등학생 아이들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그 감정들이 뭔가 이렇게 그 빛과 그 음악의 조화와 그 아이들의 표정의 교차와 막 이런 거에서 이게 막 피부 깊숙이까지 이렇게 진동으로 전해져 오는 진짜 그래서 막 그 상처가 그 영상에서 느껴지는 그 떨림이나 상처가 제 몸에 이렇게 각인되는 느낌이어서 하여튼 진짜 제가 이 노멀 피플 같은 드라마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없을까 하면서 헤매다니고 있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피메일 하이커로 나왔던 네, 그분이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는? 행복한 낮자요. 어쩐지 얼굴이 익숙하더라. 맞아요. 네. 어머. 그래서 아주 반가웠다는 소식. 알바 행복한 로르 바케트. 네. 바게르. 바케르. 저는 또 생각난 게 저는 이 영화에서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올리비아 콜몬의 셔츠 패션이거든요. 셔츠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셔츠만 입는데 잠잘 때도 셔츠를 입고 자고 수영복 입고 그 위에 셔츠 걸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파란색 셔츠 약간 파란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 흰색 셔츠 원피스 펀칭 들어간 원피스 그런 게 너무 멋있고 뭔가 우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캐릭터 만드는데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의상이 저는 켈린의 가족들이랑 너무 달라서 더 대비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레이다가 입는 옷의 느낌들은 되게 정돈되고 깔끔하고 우아한데 근데 뭔가 켈린의 가족들이 입는 건 좀 더 화려하고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느낌의 대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니나가 입는 수영복 컬렉션들 그리고 엄청나고 그런 호피 무늬들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 그런 것들 저는 엘레나가 이제 니나의 딸인데 엘레나의 약간 파스텔 톤의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수영복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의상도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의상들을 보고 휴가 장면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휴가 가면 다 저렇게 휴가를 지내실까? 멋들어진 옷을 입고 뭔가를 계속 쓰면서 현실의 교수님들 생각하면 아닌가요? 다양하죠. 다양하겠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트렁크가 정말 책으로 꽉 차 있을까? 보면
라일이 이제 극 중에 그 숙소 관리인 네. 이 처음에 이제 짐을 들어주는데 너무 무거워하잖아요. 음. 다 책이라고 막 껄껄껄 웃는데 진짜 책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문득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현실의 교수님들을 생각하면 조금 영화의 아름다움이 퇴색되는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그러면 이제 줄거리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줄거리 얘기해 주시죠. 레다라는 교수님이 방학을 맞아가지고 그리스로 혼자 여행을 와서 해변에 앉아 있다가 어떤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해변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 군중 가운데서 니나라는 젊은 엄마와 그 니나의 딸인 엘레나의 모습이 자꾸 레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제 계속 해변에서 뭔가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과 니나가 엘레나를 갑자기 잠깐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딸을 레다 씨가 찾아주고 그런 와중에 레다 씨가 수년 전에 자신이 어린 딸들 2명을 두고 떠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때 자기가 추구해야만 했던 것들을 쫓아갔던 그 시절을 되새기는 그런 회상 장면들이 레다가 앉아있는 해변과 니나와 엘레나의 모습들과 겹쳐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혹시 한 문장으로 말했나요? 그런 게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곱씹어보고 싶고 떠오르는 장면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볼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초반부에서 그냥 한번 훑어보면 초반부를 일단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고 이제 차를 운전해서 도착을 하고 짐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해변에 가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일광욕도 하고 책도 좀 보고 이렇게 레다가 되게 이제 오길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잘 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 콘을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뭔가 딱 그 만족스러움을 깨는 불청객들처럼 이 가족들? 이 무슨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켈린의 가족. 켈린의 가족들이 정말 시끄럽게 남자애들이 막 서로 장난치고 어른들은 하지 마라 그만해라 이러고 이러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다의 평화를 깨트리는데 말하자면 뭔가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 이 뭔가 여행지, 휴가지의 설렘과 긴장과 불안과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어디 좋은 데 가면은 근데 사람들 많으면 그렇게 싫어요. 저는. 근데 저도 물론 나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다. 저 사람들한테는 나도 불청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뭔가 좋은 것을 나 혼자 누리고 싶고 이 나의 감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왠지 방해받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설렘과 불안을 되게 잘 표현한 그리고 이제 레다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고 근데 그들은 정말 그들이잖아요. 끈끈한 대가족. 그래서 뭔가 자신이 외부인 경계인이 된 것 같은 그 미묘한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항상 영화 속에서 레이다는 좀 이방인 같은 모습이에요. 항상. 그쵸.
그런 그러고 의미에서 보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라일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30년 동안 거기 있긴 했지만 굉장히 한 구석에는 외로움이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것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가늠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했어요. 뭔가 이 사람의 행동의 의도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현지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막 열심히 춤을 추다가도 그 켈린의 가족 그 본가라고 해야 될까요? 걔네가 오면 비켜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그 관계가 되게 애매하고 불편하고 뭔가 근데 또 라일과 레다의 그런 대화들을 들어보면 꼭 뭔가 의도가 있진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레다가 처음에는 오해하잖아요. 플러팅하는 줄 알고. 근데 약간 나는 그것도 있었다고 봤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확신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니고 아니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보면 있는 거 문어들고 찾아오고 막 맞아. 그게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간만 보는 거죠. 자기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았어. 근데 간은 보고 싶은데. 되게 그 대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일이 문어 들고 찾아왔을 때 둘이 그런 내면의 괴물이라고 했나요?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악함?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그런 내용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라일을 연기한 에드리스 배우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나중에는 뭔가 나쁜 일 벌이고 있을 것 같고 필모그래피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좀 긴장을 하게 됐는데 둘이 그렇게 내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관계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외로운 상황에서 레이던 항상 자기 과거를 떠올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라일이랑은 조금이나마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일도 가족이 있고 떠났다고 했죠. 그런 비슷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레다가 그 라일과의 대화에서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는데 일부러 나쁜 말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일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가족들이 자기를 떠나서 뭐 80년대부터는 혼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도 가족하고 좋은 추억을 얘기하니까 아, 참 좋은 가장이셨나 봐요. 좋은 가장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비꼬는 거잖아요. 근데 레다가 계속 그런 말들을 해요. 예를 들어 뭐 그 켈리가 임신한 상태인데 켈리의 생일 축하 파티가 있었고 그래서 레다도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아 먹으면서 아 생일 축하해요. 뭐 아이는 언제 태어났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도 딸 2명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출산이 2달 남은 여성에게 아이는 끔찍한 부담이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그런 것들이 약간 레다가 심사가 꼬여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약간 일부러 나쁜, 못된. 근데 그런 면들이 저는 좋았고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배우의 매력 덕분인지 또 너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는데
무민 소설 혹시 읽어보셨어요? 무민의 마이미라고 불리는 약간 되게 조그만 존재가 있어요. 인간은 아니고 어떤 존재인데 되게 약간 심술궂은 행동을 막 하거든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 캐릭터가 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 무민 세계에서도 제가 좀 나쁜 짓을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고 그냥 그런 애야 하고 같이 살아요. 그 무민 세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니까 존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성격의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있는 무민 세계관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의 그 미 캐릭터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인물을 제 원작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노랑 씨가 되게 좋다고 하셨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런 인물이 있어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배 씨는? 저요? 저 막 심술궂게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배 씨는 그냥 약간 한번 째려보고 마는 느낌? 굳이 말하진 않는 느낌인데. 그건 아닌가? 제가 가족한테는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친구들한테는 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심술궂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느끼셨나요? 네, 느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떡하지? 근데 레다의 심술궂음이 막무가내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사실 켈리나 라엘을 보면 불편하게 해요, 레다를. 처음 접근할 때 저는 굉장히 불쾌했던 게 그 해변에서의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서 이게 휴가지 하고 딱 바다를 보고 있는데 막 그 남자애들이 막 와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떠들고 켈리는 막 자기들이 뭐 여기 자기 집안이 300년 동안 있었다고는 하는데 있는 건 있는 거고 난 지금 여기 앉아있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딱 잘라서 레다가 no thank you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부분이 좀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했고 그때 켈리가 되게 막 욕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남자애들도 진짜 근데 때리고 저는 싶었어. 그 남자애들의 그 욕도 사실은 그 특정 단어를 일부러 고른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켈리처럼 fuck을 쓴다거나 비속어 얘기 되나요? 그런 단어를 쓰기 마련인데 굉장히 강렬한 욕을 쓴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쾌했는데 레다가 그거에 막 욱하지 않고 딱 도도하게 앉아서 죄송하지만 싫은데요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통쾌한 심술궂음이라고 할까요? 사람들 다 눈치 보잖아요. 그 섬에서 그 가족들의 약간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바닷가에서도 그렇고 약간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사리고 있는데 게다가 딱 그렇게 찝어서 싫다고 정확히 얘기해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라일도 그렇고요. 뭔가 그 해변가 장면에서 자리 비켜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동네의 분위기나 파워의 구조가 다 보여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되게 거대한 분위기 앞에서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고집과 욕망이 너무 응원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비키는 것도 억울하고 안 비키겠다고 말하고 그런 욕을 듣는 것도 너무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감정의 동요를 저는 뭔가 멋지긴 한데 그 동요가 있고 그거를 보여준 게 되게 공감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심술이기는 한 거죠.
어찌됐든 심술. 비켜줄 수 있긴 한데 굳이 안 비킨 거기도 하고 뭐 상황이 어찌됐든 생일 파티이고 가족들이 와서 비켜달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사실 켈리의 표현 방식도 그렇게 다정다감하진 않죠. 저는 그 켈리라는 여성의 그 캐릭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통 임산부고 뭔가 배가 그렇게 불러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일 파티가 있으니 가족들끼리 잠깐 있을 수 있게 비켜달라고 하는 통상적인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 그동안 영화에서 봐왔던 거랑 좀 달라서 저는 오히려 켈리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 케이크에 뭐 든 거 아니야? 등에 발라주는 저 연고 사실 알고 보면 이상한 연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의심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켈리가 되게 처음에는 첫인상은 그렇게 안 좋긴 했지만 이후에는 또 되게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고 약도 발라주고 왜냐면 레다가 애기 찾아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데 뭔가 저는 책에서 읽었던 문장 중에 생각나는 게 저런 친절함들에 약간 권위 같은 게 섞여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득하는 듯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안에는 명령이 숨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친절하게 말했을 때 안 들으면 바로 돌변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딱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부탁받는 사람의 마음인 거지 만약 근데 그 반응이 되게 폭력적이었잖아요. 안 들어준다고 했을 때 욕을 하고 막 왜 저래 이상한 사람 이런 취급을 하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노랑 씨가 말씀하셨던 그런 권위가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욕하는 남자애들도 만약에 켈리랑 그 남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나쁘게 말 안 했으면 욕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고 그런 거에 편승해서 아 욕해도 되는구나 이 사람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되게 적대적으로 굴잖아요. 그런 인형 찾는 포스터 나눠주는 애들도 아 저 아줌마한테 주지 마 이런 말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권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 켈리네 가족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랑 켈리에 대해서 느끼는 레다의 감정이 그 소설에서는 더 잘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켈리와 니나의 대비 켈리에 대해서 레다가 느끼는 감정이랑 니나에 대해서 레다가 느끼는 감정도 되게 다른 그 이유 그 뿌리가 뭐냐면은 켈리네 가족들은 어쨌든 니나는 그 남편한테 시집 온 그러니까 지금 시댁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온 거잖아요. 니나도 어쩌면 그 가족에서 약간 이방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켈리는 지금 임신해 있고 자기가 엄청 오래 기다려왔던 딸이고 그리고 니나가 엘레나를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막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자기가 엄청 대단한 모성애를 가진 엄마인 것처럼 막 이렇게 자기는 정말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대가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우면서 되게 교양 없이 행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레다는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엄청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가족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도 딱 저들과 같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고 만약에 나도 거기를 필사적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나도 저 켈리처럼 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레다는 젊은 엄마였을 때 딸들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
훌륭한 엄마이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엄마상으로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 켈리가 요구하는 그런 거에 부합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충동들과 갈등을 엄청 겪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그 가족에서 이방인처럼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의 딸과 어떤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런 니나한테 더 뭔가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느꼈던 거고, 켈리나 다른 가족들한테는 되게 적대감을 느끼는 것들이 보이죠. 그게 네, 소설에서는 좀 더 그런 배경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없어서 왜 레이다가 니나한테 끌리고 니나는 레이다한테 끌렸는지 그런 걸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켈리는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 했던 모성애, 어떤 이상적인 모성애를 강조,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니나는 자신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어서 더 동질감을 애정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레다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가족으로부터 레다가 벗어나고 싶고, 혼자 있는 게 좋기도 하지만, 여행지에 와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립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마와 딸을 보니까 자기 딸들도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할 때 노랑 씨가 이 영화가 어쩌면 레다의 꿈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버터 씨가 레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죽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약간 저는 이 영화 속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해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뭔가 기억들이 내가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 해변가에서 보이는 니나나 엘레나를 보면서 그리고 그냥 그 외로움 속에서 그 떠오르는 것들이 밀려오는 것과 파도 소리가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레다를 파도가 철썩철썩 때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파도가 어떤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과 모든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노랑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의 연출에서도 그렇고 밀려오잖아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게. 그래서 뭔가 제가 니나한테 왜 끌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것 이전에 그냥 그렇게 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 파도는 파도가 있기 전에 먼저 레이다가 쓰러지잖아요. 해변가에서. 처음 장면, 영화의 첫 장면과 수미상관으로 같은 장면이 또 다른 구도에서 나오고 그래서 쓰러져서 버터 씨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밤을 지나서 아침에 잠을 깨우는 게 파도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밤과 낮처럼 어둠과 빛이 있고 그런
레이다의 삶도 항상 어두운 것만은 아니었고 그 해변 그 휴양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두운 면을 부각해서 보여줬을 뿐이지 그 사람한테 다음 날도 찾아오고 좋은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기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도가. 왜냐면 통화를 할 때 딸들이랑 통화할 때 너무 친하고 그냥 되게 괜찮은 관계 그냥 원만하게 들렸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물론 그렇게만 설명할 순 없겠지만 그래서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그런. 네. 저는 바닷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메타포로서 뭔가 바닷가는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저 멀리 해안을 떠올리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뭔가 멀리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전화할 때도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조금 연결되는 느낌도 약간 있나? 그랬어요. 그 멀리서 찍는 그 장면이 좋았어요. 괜찮아 보여서 전혀 찔린 것 같지 않고 그냥 바닷가에서 앉아서 통화하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근데 저는 그래서 죽음을 약간 확신했거든요. 죽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인데 글쎄요. 다행일지는 모르겠어요. 레다한테 그게 다행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현실이라면 그냥 어쨌든 레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있고 오렌지가 있고 필사적으로 그걸 까고 그리고 딸들한테서 온 전화잖아요. 근데 막 너무 살갑게 아 엄마 뭐야 왜 연락 안 됐어 죽은 줄 알았잖아 라고 하는 게 전 초반에 도착하자마자 그 레다가 계속 딸들한테 전화하는 걸 망설여요. 비앙카한테도 연락해볼까 하다가 안 하거나 마사랑도 초반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아 그냥 뭐 어느 상대방의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안 들리지만 상황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랑 같이 있고 자기 지금 뭐가 망했어 엄마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머리가 망했다고. 그리고 뭐 엄마가 나는 지금 여기 뭐 휴가 와 있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대충 듣고 그냥 이렇게 통화가 끝난단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 꺼내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마지막에 그런 대사들이 그 레다가 뭔가 딸들한테 듣고 싶었던 말이지 않을까? 이 오렌지가 뜬금없이 나오고 이게 죽음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이상향인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같이 본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 핀 조금 찔린 거 갖고 죽을 수 없다. 그렇게 깊숙하지 않았으면 현실적이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까 노랑 씨처럼 이 영화가 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건 아니고 이 영화의 의미들에 대해서 곱씹어 보다가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저도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본 건데 저는 여기서 상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뭔가 내가 상처를 입거나 이런 소재들이 저 마음에 계속 남았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렌지 껍질 장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그거를 이렇게 깎으려고 하다가 딸이 엄마처럼 그 레다는 오렌지 껍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뱀처럼 끊기지 않고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따라하려고 하다가 딸이 그걸 다 깎지 못하고 중간에 상처를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 나 뽀뽀해줘, 상처에 뽀뽀해줘, 나 호 나으라고 해줘 하면서 하는데 레다는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너무너무 이게 벅차서 이 애들이 자기한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자기가 못하겠는 그 괴로움 때문에 동요하는 순간이 나오고
그거랑 비슷한 게 엄마랑 이렇게 레다랑 비앙카랑 이렇게 하다가 레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비앙카를 방에다 집어넣고 문을 쾅 닫는데 유리가 산산조각 나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레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따라갔으니까 레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뭔가 이 영화를 보게 되는데 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순간들이란 말이죠.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아니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내 앞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달래주지 않는 엄마가 있고 근데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레다도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해변에서 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솔방울에 상처를 입어서 이렇게 등에 상처가 난다던가 아니면 뭐 마지막에 니나한테 찔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게 만약에 꿈속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 니나와 엘레나의 관계를 보면서도 레다가 자신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이 스스로 떠나옴을 너무 괴로워서 떠나기로 선택해서 잃어버린 그 3년 동안 딸들과 떨어져 있던 시간에서 자기가 느꼈던 어떤 분명히 너무 해방적이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는 분명히 어떤 직업에서 굉장한 것을 성취했고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만 그럼으로써 자기가 누군가한테 남길 수밖에 없었던 상처 자기가 엄마로서 뭔가 엄마와 자아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기도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딸들한테 어쩔 수 없이 남겨야 했던 상처들에 대해서 되돌이켜보면서 근데 니나와 엘레나는 너무 가까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서 인형을 뺏은 게 저는 그 인형으로부터 뭔가 자신의 잃어버린 그 시간을 자기가 딸들한테 지워야 했던 어떤 그런 남겨야 했던 상처의 자욱이라던가 아니면 그럼으로써 자기가 아직 자기 자신에서 안에서도 풀리지 못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그 인형을 보면서 이 안에서 엘레나와 니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인형한테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지우고 있는 걸까? 뭔가 그 인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잃어버린 시간들을 충족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보상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뭔가 그 니나가 마지막에 레다를 찌르는 듯한 찔러서 그 고통이 느껴질 때도 어쩌면 니나가 또 다른 레다일 수도 있겠다. 자기 자신에게, 니나는 결국에는 그 인형을 가지고 엘레나한테 돌아가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어떤 선택이 옳았으리라고 우리는 절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레다가 떠남과 동시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풀리지 않을 어떤 그런 딸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감정적인 무게감이 그렇게 영화 안에서 자신이 계속 상처를 입고 누군가한테 찔림을 당하고 이런 게 뭔가 레다가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게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상징적인 게 많은 영화라서 상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꿈속에 이렇게 뭔가 응축돼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레다가 아이들을 떠났던 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레다가 비교문학 교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는데 약간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 캐릭터고 지적인 허영과 지적인 엄청난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서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되게 공감하면서도 그런 이들의 재수없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나 스스로가 나의 이 허영과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겠을 때가 있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캐릭터여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모성, 돌봄에 최적화된 모습에 정말 맞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에 남편도 뭔가 전화를 붙들고 일을 하는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레다는 헤드폰을 끼고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가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에는 남편이 가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남편이 되게 중요한 전화 받고 있다고 너가 가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다가 가는데 근데 레다는 그 과거에 그 제시 버클리가 연기하는 장면에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욕구는 공부인데 아이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그게 정말 너무 겪어보지 않았지만 되게 공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되게 헌신적인 여성 캐릭터들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에 되게 공감을 항상 못했었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책 한 자 읽으면서 편안하고 즐겁고 거기서 느끼는 짜릿함이 중요하지 애가 울든지 말든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면들이 되게 좋았고 그런 캐릭터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어떤 발표 회장에 가게 되거든요. 그걸 되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결국 자기의 뭔가 학업으로 자기가 이뤄낸 창작물로 인정받아야지만 이 사람의 욕구는 충족되는 사람이고 아이들한테서 얻는 물론 행복함도 있겠지만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직접적으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진 않죠. 어떻게 보셨나요? 그 발표회장에서 만난 그 남자와 불륜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떠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진 않죠. 그거는 두 번째 촉발제였던 것 같고 첫 번째 촉발제가 그 하이커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자기가 어떤 이 삶 안에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엄청 괴로워만 하다가 이런 삶이 있네? 를 처음으로 그때 보고 두 번째로 내가 이런 사람일 수 있네? 를 보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을 향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유는 자기 안에 쌓여왔던 건데 두 가지 사건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한번 뛰쳐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레다가 두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 같은 데를 가면서 이제 가서 애들 놀으라고 풀어놓고 그 교수와 이제 전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레다가 저한테는 그 대사가 되게 꽂혔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걸 다 가지지 못한다는 점도 나는 좋아. 라고 했는데 그 대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레다는 다른 무엇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싫어해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닐까? 가령 예를 들면
과일 껍질 까는 것도 원래는 굉장히 즐겁게 어떤 면에선 자기가 집착이 있는 거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 떠나기 직전에 했던 것도 오렌지 껍질 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 의지로 즐겁게 깐 기억이 아니라 딸들과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 묻어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거지 같은 상황에 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아마 거기서 폭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니나를 애처로워하고 뭔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니나가 레다한테 관심을 가지는 범위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레다가 니나한테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장면도 있잖아요. 막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 막 니나 이러다가 막 아니어서 뻘쭘 이러고 걸어가고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요. 닮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되게 뻘쭘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자기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듣는 니나 켈리한테 딸은 이렇게 키워야지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듣는 니나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런 니나를 애초롭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또 그 인형에 관한 것도 그 원래 비앙카한테 그 이름이 미니마마? 네. 미니마? 뭐 그런 이름을 자기가 어릴 때 놀던 인형을 주잖아요. 근데 비앙카는 그 인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엄마가 줬는데 엄마는 자기랑 안 놀아주거든. 근데 그랬을 때 막 분노하면서 인형을 밖으로 던지는데 인형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저는 그 인형이 산산조각 나는 거를 보면서 뭔가 딸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가 통제할 수 있었던 그런 컨트롤, 자기가 기대했던 육아의 어떤 느낌, 가족의 느낌, 이 공부와 사랑과 가족을 병행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믿음이 약간 산산조각 났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레다가 예상했던 거대로 절대 컨트롤이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남편 조화의 사랑도 그래요. 뭔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어떠한 감정의 그런 건강한 배출도 할 수 없는 상태? 비앙카와 마사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약간 기괴하게 보였지만 오히려 레다가 되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아니었나 싶었던 부분들이 남편이랑 딸들이랑 막 엄청 미친 듯이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서 노는 장면도 있고 그 하이커들이 왔을 때 처음엔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런 자유로운 사람들과 막 이탈리아어로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땀에 절어서 웃는 레다의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할 때 되게 이렇게 뭔가 답답함을 엄청 심한 범위로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인형을 약간 뺏어온 것도 단순히 그냥 니나가 왜 인형 뺏어갔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메스업 하고 싶었어 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도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컨트롤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인형에서 왜 벌레가 나온 건지는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다들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뭔가 몸에서 뭔가 나온다는 게 임신에 대한 상징? 은유라고 일단 딱 처음에 받아들였고 뭔가 끔찍하잖아요. 근데 벌레라는 게 그래서 뭔가 그 불편함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내 속에서 나온 것에 대한 불편함 같은 거? 이질적인 느낌. 근데 저는 사실 메타포를 보면 되게 거리를 두게 되는데 제가 너무 그렇게 벌레가 나왔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관객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인형을 자기 딸로 생각하도록. 근데 뭔가 자기 딸과의 후회되는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형이라는 거는 그 인형은 일단 그 니나의 딸인 엘레나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었고 엘레나 입맛대로 바뀐 인형이었잖아요. 그 라임 씨가 리허설 때 얘기해 주셨는데 소설 원작에서는 인형을 임신시키려고 지렁이 벌레를 넣었다고. 네, 엘레나가. 엘레나가 그랬죠. 근데 그 인형에 엘레나가 했던 그 행동이 빠지고 그 더러움 같은 것도 다 빠지고 레이다가 인형 옷을 새로 사서 깨끗이 한 다음에 새로 입히잖아요. 자기 인형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뭔가 영화가 유도하게끔 생각했던 그런 욕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자신도 모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방향이 아예 다를 수 있겠다. 서사가 진행됐던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뭔진 잘 모르겠어. 그 통제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어린 시절에 그 상징적인 매개체 같은 건데 인형은 내가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엘레나는 그 인형을 어쨌든 임신시켰다는 거는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엄마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낙서도 막 해놓고 막 안에 더러운 물도 막 가득 집어넣고 해서 망가뜨려 놨는데 그 인형을 뺏어온 에다가 인형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물도 다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통제할 수 없다. 그들은 나의 인형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그렇게 되는 수동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게 성장 과정인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막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제발 이런 나를 이해해달라고 막 애원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해도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엄마도 엄마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엄마도 내가 너를 내 배에서 낳았는데 너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나도 인형이 아니니까 엄마의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내 통제 바깥을 벗어난 관계라는 것, 우리는 서로의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관계가 그 엄마에게도 아이에게도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그런 뭔가 레다가 그 인형을 뺏어옴으로써 그리고 그 인형을 뭔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대상에서 뭔가 다시 새로 이렇게 함으로써 니나와 엘레나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서로에게 인형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배씨 얘기 들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좀 그런 것 같은 게 약간 레다의 상황은 좀 레다가 결국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휴가를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끊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가족들과의 갈등도 좀 심화되고 마음도 뭔가 편치 않고 이런 것 같은데 또 뭔가 인형은 씻기고 단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진짜 약간 반대 방향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옷 입은 거 보면 레다가 젊었을 때 입었던 옷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 자켓, 약간 초록색, 갈색 톤의 자켓, 스커트 그런 느낌.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레다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소설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뱃속에 들어있는 자식 혹은 내가 낳은 자식이 되게 괴물처럼 느껴지고 벌레처럼 느껴지고 이런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날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감정들이 투영되어 있는 게 그 엘레나한테서 뺏어온 인형이잖아요. 거기 안에 더러운 물들이 다 들어있었고 자기가 느꼈던 어떤 혼란들이 그 인형에 다 응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를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빼내고 씻기고 하는 과정들이나 니나한테 찔리는 것도 저는 어쩌면 정화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씻기고 뱉어내고 정화시키는 과정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오렌지 껍질을 다시 까는 장면도 내가 돌이킬 수 없이 행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정말 오렌지 껍질처럼 계속 이어지지만 그때 내가 처음 그리고 애들한테서 떠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오렌지 껍질을 까는 행위에서 느끼고 있었을 레다의 감정들이 다 너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섬에서 1년 동안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똑같은 상황이나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 사이에 내가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련의 감정적인 변화들을 겪었나에 따라서 내 관점이나 내 태도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가를 굉장히 격렬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최근 며칠간. 그래서 그 오렌지 껍질이라는 행위에서 뭔가 레다의 감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보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서 오렌지 껍질을 까는 레다의 장면은 딸들한테서 도망치기 직전의 레다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리허설 때는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얘기했지만 그 흔히 말하는 모성과 다른 흔히 말하는 어머니와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레다가 느끼는 죄책감. 네,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약간 돌려서 다 표현했던 건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 뭔가 씻긴다, 정화한다, 배출한다, 변화한다, 곱씹어본다 상처받은 것들도 어쩌면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시작점이 다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레다가 엄마로서 도망침으로써 했던 감정적인 소용돌이나 딸들한테 그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해서 오는 그 3년 동안 떠나 있는 3년 동안 정말 너무 멋졌지만 동시에 괴롭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표정은 네. 표정이 되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고 근데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엄마니까 애들이 보고 싶어서 돌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자기 이기적인 이유라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괴로워 보여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노랑 씨도 레다 씨를 보면서 뭔가 자신과 비슷한 어떤 감정들에서 그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약간
이야기를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 저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게 되는데 저는 도망쳤었거든요. 도망침으로써 느꼈던 죄책감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평생의 숙제로 안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어쩌면 레다한테 저를 대입해서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참 괴로웠을 거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해답을 찾고 있는 와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죄책감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싫은데 왜냐면 저는 그 레다가 가진 욕망과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치스럽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 저의 느낌은 나 사치스럽고 이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되게 부정적이지 않다. 이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스스로 근데 나에 대한 뿌듯함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근데 가끔은 이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서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으니까 힘들긴 한 건데 근데 이게 한쪽으로 막 판단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도망쳤던 것도 죄책감만 정말 느꼈을 것 같지 않고 정말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책감이라고 하면 되게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뭔가 저는 이 레다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모성이라기보다는 내 분신이니까 내가 아름다운 만큼 얘들도 아름다워야 되고 어쩌면 또 이기적일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고 나는 이 아이들에게서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찔리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에는 라임 씨 생각과 조금 결이 비슷하게 여태까지 쌓여왔던 것들의 분출, 뭐 혈 뚫기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찌르는 사람이 레이다 자신이 아니라 니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벌 주듯이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렸어요. 벌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욕망하고 근데 욕망하는 자기 자신이 있고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바깥 세계가 있을 때 그걸 왜 너는 지지 않고 굽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찌르는 게. 그러니까 너는 이상해. 너는 엄마여야 하는데 왜 너만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 그들의 논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하는 조건은 육아를 같이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야 내 시간도 있고 너 시간도 있고 그렇게 그런 환경인데 그 싱글맘도 아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 너무 그런 부모가 된 입장에서 외롭게 뭔가 혼자 짐을 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걸 그 상황을 자기 욕망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서 죄책감이라는 것도 자신의 행동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행동 때문에 느끼게 됐기는 했지만 저는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메시처럼 이걸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레다의 경우에?
라고 생각해보면 죄책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애들을 떠나 있는 3년 동안 어땠어요? 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표정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좋았지만 괴로웠어요 보다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을 느껴야 되고 안타까움을 느껴야 된다는 어떤 강압적인 통념에 대한 괴로움? 아이들을 떠나서 미안한 느낌의 어떤 죄책감보다는 그런 체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모습에 대한 그걸 벗어날 수 없고 자기가 여성이라서 결국에 일요일에 남편이 돌봐야 되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가서 결국에는 그 우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 울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레다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묶어서 생각하는 장면이 레다가 이제 영화를 보려고 그 여행지의 로컬 영화관에 갔는데 그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근데 레다의 조용히 해, 나 영화 볼 거야 라는 그 요구 그리고 그런 당연함 이런 것들이 뭔가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냥 저 이상한 아줌마 막 이렇게 여기고 모욕하고 그런데 그때 그게 너무 억울해서 뭔가 그 극장의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극장 관리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더 우스운 상황으로 바뀌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켈리 남편인 사람이 이제 충분해 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조용해졌잖아요. 근데 그런 힘 뭔가 당연하게 누려져야 할 그런 것들 그런 게 자기한테는 없고 저 남자한테는 있고 이런 상황들을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엄청 억울한 듯이 그런 감정이 정말 영화에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레이다의 그런 답답함. 시간이 다 되어가서 네.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이 영화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지에서의 설렘과 즐거움, 그게 어쩌면 익숙한 곳, 나의 가족, 나의 의무로부터 떠난 것에 대한 설렘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함, 그 뭔가 깨끗한 침대보는 너무 편안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벌레로 인해 불쾌함을 느끼는, 그래서 다시 그 침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꽁꽁 싸매고 잠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불편함과 불안과 설렘과 산뜻함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책하고의 큰 차이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약간 이 여성이 지적인 욕망이 있는 여성이란 점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지적인 이기심이 있는 캐릭터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책에서는 그 예민함이 훨씬 더 강하게 세밀하게 드러나고 이 여성의 개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고, 근데 또 이 영화는 좀 그런 배경들이 조금 지워지면서 좀 더 그냥 보편적인 여성? 이런 여성의 모성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영화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리틀 포레스트라고 그 원작 만화예요, 영화에. 근데 거기서도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의 엄마가 어렸을 때 집을 훌쩍 떠나버린 설정이거든요. 근데
엄마 얘기가 왜 떠났는지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항상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욕망이 확실하게 있고 그런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떠났는지. 근데 왜 그런 사람이 궁금할까요? 그냥 집에서 갑자기 떠난 엄마들? 그런 사람들 얘기는 항상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무책임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났나? 이런 말들로 채워지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조금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런 욕망을 가진 하지만 부딪히고 근데도 계속 지키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서 좋았고 노랑 씨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렇게 일으켜지는 감정들이 그런 깨끗한 시트 위에 벌레라든지 막 그 사람의 평소 옷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 성격이라든지 그런 디테일이 너무 이렇게 조금 자세히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받아들여져서 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로 디테일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한테 이 영화 약간 렌티큘러 카드 같았어요. 되게 뭘 봐야 되는 거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저의 첫 반응이었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레다는 주인공이라서 굉장히 뭔가 저의 감정과 경험을 다 통틀어서 이입해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방식으로 봤는데 다른 캐릭터들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딸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런 부재로 인해서 어머니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쓰다가 그 글이 마침 도망쳤고 근데 나는 결국에는 그 도망침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저는 사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불편하기도 했고 많이 아프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이 영화가 한편으로 너무 좋았던 게 뭔가 제가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상화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뭔가 저 자신이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부딪힐 때 아니면 무너질 때 이제 그 어머니로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 안에 어떤 것들을 성찰하면서 계속 부딪히고 뭔가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계속 뭔가 받아들이고 용서하면서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엄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오. 제가 요즘 그 주제에 꽂혀 있어서 어떻게 엄마가 되겠다는 결정을 할까?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아쉽지만 네. 영화에 대해서도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 더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이만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저는 앞으로 책도 남은 부분 마저 더 읽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봅시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